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이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도로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 운영을 요구하는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듯 싶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과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보행자들 통로이니까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많은 화환이 아직까지도 세워져 있고, 자, 이쪽에는 대통령실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 공사가 완료됐어요. 예, 사랑님, 송정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수무장님들께서 좌우를 모두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문을 열고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날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햇빛도 따스하고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밤을 새고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날이 조금 풀려서 그분들의 고통이 조금 덜어진 것 같네요. 역시 이 추운 날에도 우리 수문장님의 생활은 바쁘네요. 저쪽에는 눈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서해 쪽에는.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지난 기사인데 요즘에는 모든 기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집중돼 있어서 묻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 무죄 이유라는 것이 정확한 판결문의 내용은 제가 읽어보질 않았지만은 지금 극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항명을 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리고 지난번 계엄 때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군 장성들과 계엄군들은, 계엄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했다고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체포돼서 구속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당한 지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국가의 가장 중대한 법 질서가,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에 항명을 한 계엄에 복종을 한 사람들은 체포하고 처벌을 하고,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상관의 명령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사건을 키운 그런 자는 무죄를 선고하고,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시에 혹시라도 전시에 상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 부하가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은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등, 모든 국민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평등하지만은 지휘권자와 지휘를 받는 자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특히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장군들은 전체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병사들이 자기가 받는 명령이 부당하다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럼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저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들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의 가치에,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의 이득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개망측한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다고요.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직서 처리가 됐는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문재인 수사를 하던 담당 검사 사직을 했어요. 이거 지금 문재인 수사가 아주 불이 붙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묻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문재인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해도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 평산마을에서 조용히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은밀하게 많은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을 때 그 장관질을 하던 박영선이라는 여자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었고, 그 뒤로 문재인이가 여성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교환 교수인지 혹은
공부를 하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학생들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학생들을 몰고 와서 양산 평산마을 책방을 둘러보고 문재인이하고 또 작당질을 했어요. 젊은 학생들 왜곡된 지식 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 분수광장에 있을 때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이는 임기를 단 하루를 남겨놓더라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절대 임기를 그냥 채워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의 완전 파멸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문재인이는 임기 단 하루를 남겨놓더라도 끄집어내야 된다고. 끄집어내야만이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가 없앤 거 전부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건 결과론적이지만은 지금 이 이재명의 반역 활동에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 공수처, 그리고 검수완박,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군사고등법원을 해체시켰어요. 원래 군인들은 또 군에 관련된 범죄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야 군사법정이 있으니까 군사법정에서 다루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간첩죄라든가 또 항명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소를 할 거고, 항소를 하면은 군사고등법원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군사고등법원을 없애버리고 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항소한 것을 전부 그냥 고등법원에서,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재판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훈이 같은
항명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런 사건들도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가 없앤 것은 전부 무효화시키고, 문재인이가 만든 거 전부 다시 폐지시키고, 문재인이가 폐지시킨 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간첩 사건들, 항명 사건들, 아주 심각한 사건들을 군사법정에서 군인들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판결을 해요. 일반 판사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완전히 극좌파 판사들이. 그러니까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판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항명 사건 역시도 지 멋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좌파들 처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주 완전하게 판을 깔아준 거예요. 좌파들의 어떠한 범죄도 처벌받지 않도록.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은 계엄 선포해야 된다고요. 이 내란 사건 일반 법정에서 사건 진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니까 간첩 사건은 군사법정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정에서 다루려면은 계엄이 돼야만이 군사법정에서 다룰 수 있어요. 아주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의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황 노릇하면서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라는 이 좌파 판사들 때문에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게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는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또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휩쓸려 있는 거. 판사들의 저 폐악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래전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것들은 권한은 막강하게 갖고 있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법리를 해석하고 법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하고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판사들 인간적으로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 양아치만도 못하게 돈만 밝히고 범죄나 저지르고 받아 처먹는 거나 밝히는 것들, 자기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판결을 신의 영역에까지 자기네들이 판결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결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들도 살지 못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위급 상황에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지들 멋대로 판결을 하고 있어요. 예, 강복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기 인생도 살지 못하는 것들인데 자기 하나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지네들 멋대로 결정을 하고 재단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라는 작자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제가 지난번에 벌써 몇 달 됐죠? 재판장에서 판사라는 작자가 일방적으로 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논쟁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을 서로 듣고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법을 가지고 싸우고 논쟁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이게 재판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자기 멋대로 논쟁도 하기 싫다 하고, 증거 영상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판결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결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대충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판결한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끌어주고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엉뚱한 재판을 해대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개차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법 연구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단체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그런데 못해요. 안 해요, 저것들. 왜 못할까요? 가짜 유공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18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법 연구에 명단 공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네들 명단도 공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법 연구회라는 거, 때법 연구회,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을 연구해야지 자기네들만의 법을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들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성향에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도 밝히지도 못해요. 자기네들의 행동을 당당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교조 명단 공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전교조 완전히 극좌 선동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짓거리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 전교조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차명진이라고 있어요. 국회의원 하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고 재판받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봉사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자기들의 단체를 공개하지 못하고 예, 강복길님, 예, 감사드립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이런 조직이 왜 있어야 되느냐고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좌파 판사들이 지들 멋대로 판결을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의 가치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재판하고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도 지네들 멋대로 법리를 해석하고 지네들 멋대로 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간첩들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이전에 저것들이 툭하면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이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느니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 니들이 간첩이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완전히 간첩들이 자리 잡았고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쳐먹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매국노들이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중심에는 이 썩어 빠진 판사들이 사법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 간첩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배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은 명단 공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들 전부 공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조직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일성 장학금요. 김일성 장학금 받은 판사들 1800명이요? 더 돼요. 그게 아마 그게 북한에서 이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거 이게 처음 말이 나온 게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침투하려던 고위 간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첩. 그 사람이 한국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전향을 해서 낸 책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김일성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고시촌에 고시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김일성 장학생들을 육성을 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세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극우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스팔트에 저 문재인이 때문에 청와대 분수광장에 나오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중도 성향인데 진보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중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중도 성향이지만은 진보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그런 중도라고. 그런데 청와대 분수광장에서부터 시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바로 가장 오른쪽에 와 있는 극우 꼴통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도반 중에 교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교수가 내가 인도에서 10년을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서울대학교 옆에 고시촌에다가 자기가 법당을 만들 테니까 스님이 그 법당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양성해 나자고, 불교에 진짜 불자들, 인재들을 양성해 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같이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극좌예요. 그래서 결별하고 포섭하는 게 아니라 양성을 하는 거죠. 양성. 골라내는 겁니다.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전에는 고시촌에 있으면 전부 검사, 판사 이런 사법고시 준비를 했지만 요즘에는 고시촌에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공무원과 법조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생각하고서 발을 뺐습니다. 말 그대로 인연을 끊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고시촌의 그 법당.
어쨌든 이렇게 아직 자기 자신의 중심 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핑계로 접근을 해서 쇠뇌시키는 겁니다. 쇠뇌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고 전 진짜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거기에서 인연을 끊고 발을 뺀 것이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일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뭐 간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많은 상태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많은 부분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시촌 주변에요, 교회들 많습니다. 종교로서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골라내고 육성을 해서 목적을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마 제가 알기로도 법무사, 경찰 많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수법이 그겁니다. 김일성 장학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에서 광주일고 출신들이 모여서 종교 모임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교회, 종교 모임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의 사상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좌파 판사들 천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사법부 쿠데타라고요.
입법부가 실행하고 사법부가 쿠데타 일으킨 거라고요. 지금도 상황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말 그대로 종북주의자들이 사법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종중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북한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북한에 진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그자한테도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북한에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북한에다가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욕 처먹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별명,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욕, 전부 북한에서 만들어주고 북한에서 한 욕이라는 거예요. 삶은 소대가리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엄청나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문재인이가 북한에다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북한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쳐들었을까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종북주의자라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 북한 배신하고 중국에 끈을 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북한에다 그렇게 쏟아붓고 북한에서 받은 거는 진짜 꼴랑 송이버섯 몇 상자하고 풍산견 2마리 받았어요.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풍산견 2마리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안에다가 개 호텔을 만들어 놓고 그거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면서 얼마나 홍보를 했어요. 진짜 홍보 엄청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그 풍산견 2마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재인이가 양산에 내려갈 때 버리고 가려다가 버리고 못 가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양산에 같이 갔습니다. 양산에 가서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가 병들어서 경북대 동물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지금은 광주에 동물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다가
월 250만 원씩 자기 주머니에 그 사육비 안 준다고 갖다 버린 거. 남북 평화의 가치가 자기 주머니에 월 250만 원 가치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문재인이가 본래 갖고 있는 복심이 그거라서 북한에서는 그거 다 알고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했던 겁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 자기 주머니에 월 250만 원도 못하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북으로 키워졌지만은 김일성 장학금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북으로 키워주고 종북으로 출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권력을 쥐고 나서는 종북에서 종중으로 갈아타 버린 겁니다. 중국에 충성을 맹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면서 대한민국 군사 기밀을 중국에다 넘겨주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혼밥 처먹으면서 거기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낮은 산이니까 중국몽 함께 꾸겠다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중국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종북주의자고 북한에 충성을 했는데 이 작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항복선언을 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자처를 했으니까 북한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냥 비난만 하고 욕만 한 거죠. 아니 북한 입장에서 그럴 저거 우리 간첩이었는데 저게 북한에 가가지고 중공에 가가지고 항복선언했다고 그렇게 대놓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는 욕은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고 비난만 한 거예요. 어쨌든 종북주의자로 성장을 했고 종북주의자로 출세를 했는데 출세를 하고 나서는 종북에서 바로 배신하고 중공에 충성을 맹세하고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속국이 돼서 중국의 정책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휴전선 부근에 또 대한민국 해안가에 열영상 감시장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전부 중국산 CCTV 갖다 설치해 놔가지고 모든 거 중국에서 다 보고 있고 원격 조종하고 중국으로 송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전선과 해안선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곳에 특히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왜 기상청에 일기예보가 저렇게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기상청에 그 슈퍼컴퓨터 멀쩡한 거를 중국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기상 컴퓨터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겠지만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기상정보, 일기예보 이런 거 여러분들 일기예보, 기상정보 이건 군사 기밀이에요. 그렇게 중공에 완전히 먹히도록 중국에 장악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중국의 국장급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꼬랑지 흔들어대고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은 예 하고 쎄쎄만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충성을 해야만이 자기가 여기에서 권력을 쥘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요?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 야당 것들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적대시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한다고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적대시하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본심입니다. 중국에 적대시하기 때문에. 예, 송정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중국 것들이 종중 매국노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중국에 적대적이니까 대통령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레짐 체인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 야당 것들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없앴어요. 그런데 요번에 간첩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간첩법을 만들어서 중국에 정보를 넘겨주고 중국에 기술 빼돌리는 거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반대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동맹을 아주 더 강화시키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저 야당 것들이 했던 말, 야당 것들이 탄핵 소추안에다가 했던 말이 그게 저것들의 본심이고 그 목적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겁니다. 저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 협조를 강화했다고. 그래서 탄핵 소추한다고. 왠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중국에서 쥐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이 선거 시스템을 전파해서 불량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의 편을 만드는데 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야당이나 국회에 있는 것들이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했던 것들은 중국 매국노고 이것들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 불량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편을 만들어내는 거. 지금 국회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중국의 계획하에서 어부질이 얻은 거예요.
중국에 충성하는 것들 그냥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전 세계 118개국에 수출됐어요. 그 중에 25개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내란이 있고 학살이 있고 불량 국가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키르기즈스탄, 라이베리아, 콩고, 가봉, 루마니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그 중에 콩고는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선거 시스템 180개를 길바닥에 놓고 두들겨 부수르고 불 지르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 시스템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숙주가 되고 부정선거의 지원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적이에요, 적.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간첩법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의 간첩들을 잡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중 매국노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란죄라는, 내란죄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왜? 중국 정부의 속국이 중국 정부를 인정을 안 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일이지만은. 예, 초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영토나 영토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경우 내란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내란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저것들이 내란이라고 외치는 거는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중국의 속국이 본국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니까 예. 14일 뭐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헌재 직접 출석해서.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들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 전 세계 118개국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개국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벌써 모든 증거들은 다 나온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를 털어버린 거는 증거를 확보하고 확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춰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4일 날 헌재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모든 것은 다 드러났다는 소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아마 엊그저께 미국으로부터 특사가 오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더 큰 자신을 가지겠죠. 예, 우리 수문장님들께서 문 닫으신다고 하네요. 예, 우리 수문장님이 닫으면은 저는 맞춰야죠. 마치고 또 관저 쪽으로 조금 한번 또 살펴봐야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100% 다 듣지 않아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매치시켜보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또 가서 관저 주변의 분위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것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또 한두 번 더 추위가 또 올 겁니다. 그 어떠한 추위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거 이겨내고 견뎌내고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자주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슬기로운 지혜로 이 난관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 감기 벌써 걸렸어요.